다만 소득이 부족할 때는 이 채무자가 카드나 대출 내가지고 생활비를 썼습니다. 뭐 어쩔 건데 배째라. 취업하고 바로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재산은닉, 허위 부담 증가, 허위 진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기 회생죄로 고발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한 번 안 내고 두 번 안 내고 세 번 안 내면 최근 취업하고 한 달 있다 바로 또 이직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회생을 신청하고 이직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까? 개시결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참고할 만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채무자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합격한 다음에 용돈이 너무 적으니까 신용카드를 좀 많이 썼고, 계약직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채무는 어느 정도 갚았는데 서울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영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이 부족할 때는 이 채무자가 카드나 대출 내가지고 생활비를 썼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던 과정에 이분이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공사를 맡긴 거죠. 근데 그 인테리어 업자가 철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일을 처리 안 해주고 들어눕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받은 대출이 많은데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영업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인테리어 업자가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영업장은 다 뜯어놨지, 돈은 벌 수가 없지, 이러니까 배달도 하고 다른 알바도 해서 겨우 돌려막기를 하다가 비품이나 시설까지 팔아가면서 간신히 채무를 변제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요즘에 인테리어나 이런 소규모 재개발 그리고 지주택 조합 때문에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채무자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 판결문 보시면 이분도 인테리어 업자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피해 금액을 승소를 했죠. 1,300만 원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데, 근데 승소하면 뭐 하냐고요. 이미 내 사업은 다 실패해버렸는데. 그렇죠. 돈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고? 대표적인 게 소규모 재개발. 재개발이 아주 규모가 크면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이런 데서 보증도 서고 전문적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니까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동네에 그냥 몇 집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재개발해보자, 또는 내 토지 위에 나 혼자 건물을 한번 지어보겠다, 또는 방금처럼 실내 그냥 30평 50평 되는 사무실 뜯어가지고 소형 인테리어를 해보겠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사고친 공사업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기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죠. 회생법원에서 물어보거든요. 본인이 사기당해서 회생 파산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기를 친 사람한테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한번 제출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소송이나 고소를 해놓으면 그걸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생이나 파산은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인테리어 업자나 공사업자가 돈이 없다면, 자력이 없다면 승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판결문은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죠. 이런 사기 범행들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일단 철거해 놓고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주는 겁니다. 대체로는 공사를 맡긴 사람은 대출이 많잖아요. 근데 업자들은 건물 철거해 놓고 실내 인테리어 뜯어 놓고 인건비가 올랐다, 자재값이 올랐다, 공사 대금을 더 달라,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그냥 들어놓는 거죠. 공사하겠다고 철 씌워놓고 무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멈춰있는 거. 그렇죠. 그 유치권 붙은 거, 그런 거 보죠. 맞아요. 그러면 공사 계약서 보면 뭐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거는 반영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100을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30만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공사하다가 엎어지고 공사 현장에 유치권 플랜카드 붙여버리고 공사 중단돼버리고,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입니까? 업자 편이죠. 나는 대출 내서 땅 샀고 대출 내서 땅 사고 있는데 나는 하루 이틀 지나면 나는 애가 탄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테리어 업자나 시공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소수의 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이거나 이미 회생 파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내가 하다가 들어놓고 만세해서 저쪽에서 손해배상 들어와서 심지어 내가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뭐 어쩔 건데 배째라, 난 네가 돈 더 줄 때까지 나는 공사 더 이상 진행 못한다, 이러는 경우도 많고, 또 공사장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는 계약금 10원 주고 중도금 잔금 30원 주기로 했다, 이렇게 100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면 30원 받으면 자재를 사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30원 받아가지고 이 앞에 공사장 빵꾸난데 거기다가 돈을 써버린다니까요. 그럼 이쪽 공사장은 또 돈이 모자란 거죠. 또 일부 경우에는 시공사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건축비 자재비가 갑자기 올랐으니까 이 공사를 끝까지 가면 내 채무는 계속 늘어난다고.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채무는 계속 늘어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지금 만세하고
배제하고 들어눕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무튼 이런 이유로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 요즘에 그리고 이런 불경기 때문에 왜 하던 일 그만두고 새롭게 취업해서 회생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취업하고 바로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자, 최근 취업의 문제죠. 오늘 취업하고 내일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보정 권고 내용을 보시면 이분이 최근 취업하고 개인회생을 하신 분인데 법원에서 바로 물어보는 것이 뭐다? 통장, 급여 받은 거. 그렇죠. 통장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보려는 거죠. 네. 정말 취업했다면 이 사람이 계좌에 월급을 받을 것이니까 그 내역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6월 즈음에 취업해서 신청을 한 거니까 6, 7, 8, 9월 월급 받은 내역을 보자고 하는 거죠. 4달 동안 월급 받은 걸 평균 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다닌 직장이 있다면 그걸 주장하면 되죠. 이미 지난 수년간 받은 월급 내역이 계좌 내역이나 원천징수 영수증에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소명하면 되는데, 최근에 자영업 하다가 폐업하고 어딘가에 취업해서 개인회생 하실 분들, 또는 최근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이직해서 개인회생 하실 분들, 그분들에게 이 문제가 되거든요. 6월 1일에 취업을 해서 6월 2일에 신청을 해도 되는가? 가능은 한데 법원에서는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이렇게 개인회생을 재판하는 동안 계속 그 사람이 월급 받는지 계좌 내역을 계속 확인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월급 받은 내역이 없으니까. 또 회생법원이 특별히 문제 삼는 부분이 있나요? 이 보정권고 주의사항을 보시면 회생법원에서 유달리 우려가 되어서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개시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때부터 변제금을 내야 되니까, 개시결정 나왔는데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인가를 내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재산은닉, 허위부담 증가, 허위 진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폐지가 되거나 사기 회생죄로 고발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면책을 받아도 절차가 다 끝나도 그 면책이 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하는 거죠. 특히 재산은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줘버리는 거, 허위 진술, 직장 없는 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월 변제액이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시결정 때부터 매달 변제금을 한 번씩 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안 내고, 2번 안 내고, 3번 안 내면 법원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 안 하겠다, 폐지를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3달 만에 칼같이 폐지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봐줍니다, 법원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못 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폐지를 하겠다는 예정 통지서를 친절하게 보내주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줄 때가 있긴 한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가차없이 3번만 안 내면 바로 폐지해버리는 재판부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회 이상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 신청해놓고 개인회생 재판 중에 이직하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일단 던져놓고 급하니까 금지명령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이직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보정 권고를 한번 보세요. 방금 취업한 그 직장에 대해서 6, 7, 8, 9월 급여 내역을 소명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취업이었는데 7월 달에 이 사람이 바로 이직을 해버린 겁니다. 또요? 그렇죠. 그럼 법원이 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최근 취업인 것도 이상한데 최근 취업하고 한 달 있다 바로 또 이직을 해버리니까 소득의 진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알겠다, 그럼 7월 달에 이직한 건 인정할 테니까 그러면 다시 8월, 9월, 10월, 11월 4달 동안 월급 받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 말인 즉슨 그때까지는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회생을 신청하고 이직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까?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또다시 소득을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계좌 내역을 다시 몇 달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재판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절차가 지연이 되는 거죠. 소득을 확신할 때까지는 개시결정을 안 내려줄 것이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신청해놓고 이직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 이직하면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직장 자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기각이 될 위험이 있다 이거죠. 예전에 우리가 했던 사건 중에서 처음에는 배우자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현금 받고 일한다고 했다가 맞아요. 이렇게 자꾸 소득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거든요. 취하 권유가 나오거나 기각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 사건 보시면 이직한 다음에 9월 달에 월급 208만 원 받는 것을 소명을 했죠. 재직증명서도 제출을 했고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했겠죠. 새로 들어간 직장이니까. 세전으로 225만 원이고 세후로 208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이런 거 보면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 기록이 나오니까 새로운 직장에 7월 17일에 취업을 했다.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7월달 월급을 7월 말부터 받을 거니까 요거는 1할 계산됐기 때문에 소득이 좀 작죠.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월달 일한 거, 9월달 일한 거 계속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 받았는지 설명을 해주고 평균값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 최종 변제율은 어떻게 잘 나왔나요? 변제 계획표를 보시면 이분 월급은 208만 원인데 23년도 당시에는 1인 생계비가 12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추가 생계비 좀 포함해서 137만 원 빼서 매월 약 63만 원 변제하는 걸로 해서 36회 변제해서 전체 2,2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그게 자기 채무의 21%를 변제하고 79%를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전체 채무액 1억 800만 원, 변제금액 2,200만 원. 그리고 보시면 11월 달 월급까지 계속 실시간으로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있죠. 원래는 6, 7, 8월 까지만 급여를 보여주면 끝날 일을 가운데 이직하는 바람에 8, 9, 10, 11월까지 계속 급여를 보여주면서 개시결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1월 달에 되어서야 개시결정을 받았으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절차가 더 길어졌다. 이 정도로 참고할 수 있겠네요.